오늘은 화요일 날이죠. 오늘 화요일인데 매주 화요일 날 부산 솔루션에서 진행하는 게 특수경매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수경매 얘기할 겁니다. 주제가 특수경매인데 또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거기 저 유튜브 보신 분들 라이브 보시면 손 한번 흔들어주시고 반갑습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대지권 미등기,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 인수되는 거, 그 다음에 가장 선순위 세입자 이런 걸 이제 특수경매라고 하거든요. 특수경매 얘기를 하기 앞서 패널로 초대 손님으로 내일 발표하는 공정위사 제30일에 예비 합격자님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일 이제 합격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31회 공인중개사 합격 예비 합격자 이승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여기 오시게 됐는데 공인사 공부하시면서 제일 기억에 남은 게 있다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민법이 제일 이제 기억에 남는데요. 제가 민법을 공부하면서 해볼만한데?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막상 또 문제를 풀어보니까 너무 남의 나라 말 같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 시험지를 풀 때 너무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그래서 너무 당황했어요. 분명히 한 번 이거 회독을 한 건데 이거 너무 내가 배운 게 너무 잘못 배웠나? 내가 뭘 공부한 거지? 너무 패닉이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민법 공부 어려우셨다? 네,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사법연수원 원장님을 하셨던 분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걸 잠깐 들었어요. 우리나라 민법은 실체법이냐 절차법이냐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민법이 실체법입니까? 절차법입니까? 절차법. 우리나라 민법은 실체법입니다. 진짜요? 실체법이 뭐냐면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실체법이라고 그러고 네.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 이런 거를 이제 절차법이라고 하거든요. 권리를 실현시켜주는 것을 절차법, 민법이나 상법 이런 것들은 실체법, 네.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실체법. 그래서 정답은 실체법이에요. 민법은 실체법인데 내가 왜 이런 말 하냐면 그런데 민법 중에서도 계약법, 계약에 관련된 매매와 관련된 것, 매매와 관련된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절차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이제 민법전이라는 게 없어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부 판례로 형성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을 쓰면 매도인 측 변호사도 오고 매수인 측 변호사도 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이라는 게 청약과 승낙이 합치가 돼야만이 매매라는 계약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어떤 청약을 하면 이쪽에서 승낙을 해야 되는데 승낙을 하면서 조건을 붙이면 또 새로운 청약이 되죠. 그럼 이게 또 이쪽에서 승낙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게 공방을 해가면서 이제 그러니까 특약사항이 어마어마하게 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내가 이제 내년에 2021년 시험 보는 제32회 민법 문제 10문제 내가 찍을게요, 지금부터. 어떤 게 나올까요? 첫 번째, 다 부동산 매매로 나오잖아요.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니까. 네. 제일 먼저 우리 매매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계약. 그죠? 그 계약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563조. 계약금. 계약금의 일부를 포기하고, 주는 건 포기하고,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못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거 한 문제 분명히 나올 거고. 두 번째,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계약을 쓰기 이전에 목적물이 소출돼 버렸어. 그죠? 그러면 이제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나오잖아요. 네. 그 다음에 중도금 때 중도금 안 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네. 그게 법정해제 사유죠. 네. 그러면 약정해제 사유 있잖아요. 합의해제 있잖아요. 네. 해제에 대해서 분명히 한 문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중도금 이후에 그 목적물이 소실됐어. 그러면 채권자가 책임지든지 채무자가 책임진지 위험부담주의. 우리나라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죠. 그럼 채권자 위험부담도 있잖아요. 수령 개최했을 때. 네. 그 다음에 536조 동시행양변권. 소유권 이전과 잔금은 동시에 있다. 그런데 또 이제 내가 집을 샀는데 가압류가 없는 상태에서 집을 샀어. 근데 잔금 주려고 봤더니 가압류가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가압류가 20억이 붙어 있어. 그럼 잔금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게 뭐예요? 588조 책임지고 꺼질 거. 네. 그리고 집을 사고 난 다음에 딱 봤더니 그 집에 목조물이 보일러가 파손돼 있어. 벽이 금이가 있어. 외도인의 타고책임. 딱 열문제 나오잖아요. 안 나올 수가 없지. 판례가 거기서 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매매하고 관련된 법은 매매 이제 그 연수 원장님 하신 말씀 그거예요. 우리나라 매매 계약서는 계약서 한 장만 딸랑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 당사자가 특약사항을 안 넣어도 매매 계약에서부터 매도인의 담보책임까지 다 규정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게 이제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다 보니까 당사자 약정에서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선문법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매매 계약을 하면서 다 일일이 조항을 달고 조건을 달고 특약사항을 다 달아야 되지만 우리나라는 매매 계약한다. 매매 목적물, 매매 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시 딱 정해놓고 아무 말도 안 썼어. 그래도 어떤 사건이 딱 터지면 해결하는 법이 민법 임의 조항이 다 있잖아요. 왜요? 당사자의 법률 행위는 뭐 어떻게 됩니까? 목사, 임신, 당사자의 목적, 사실인 간섭, 임의 규정.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을 뭐예요? 임의 규정으로 해석을 다 한다는 거예요. 민법의 계약법이 전부 임의 규정이니까. 박수 한번 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면서 이제 이런 거를 좀 배우면 시험 공부가 진짜 쉬워요. 쉽고 재밌었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알려면 고수가 돼야 돼요. 그렇죠. 교수님 정도 돼야지만 이제 저는 이제 때려서 외웠고 그거를 적용하려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늘 잠깐 내 말을 들어보니까 그게 맞죠? 네. 그게 다 연결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민법을 공부를 잘해놓으면 이제 말 그대로 반 변호사를 해먹는다는 거지. 아무튼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유치권 선순위 세입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 공유자 합격하셨으니까 이제 예비 합격생이니까 네. 그 세입자가 갖고 있는 대항력이라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대항력. 왜 물어보냐면 경매에서 이제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원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8억, 9억에 낙찰을 받거든요. 8, 90%에. 네. 그런데 이제 5억짜리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으면 4억에 낙찰을 받게 되잖아요. 네. 근데 내가 나중에 가서 이제 명도하려고 세입자를 만나서 계약서를 보자고 봤더니 세입자가 대항력이 없네. 그럼 10억짜리를 4억에 낙찰받으면 6억을 벌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내가 특수경매라고 하거든요.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공인위서 공부할 때는 대항력을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하지만 이게 이제 실무로 딱 돌아버리면 이 대항력이 갖고 1년 농사를 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대항력이 있는 경매 물건만 낙찰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대항력을 깨본 안 물어주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대항력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혹시 대항력이 뭔지 아세요? 좀 쉽게 외우는데요. 네. 돈 안 줘? 그럼 안 나가. 이렇게 그렇지 이제. 돈 안 줘? 그럼 안 나가. 이렇게 그게 참 좋은 방법이네. 아주 좀 멋있는 방법이네. 좋은 방법이네. 그래서 이제 대항력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원래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는 임차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항력 행사를 안 해요. 네. 왜 그러냐면 입차권을 행사하면 되잖아요. 네. 그때는 대항력이란 말 안 쓰거든요. 네. 그럼 이제 대항력이란 말을 언제 쓰냐면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었는데 임대인이 경매로 소유권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임대인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랬을 때 이 사람한테 나가라 했을 때 이 임차인이 나 못 나가, 내 보증금 안 주면 못 나가라 하는 걸 대항력이라고 해요. 네. 그러면 이제 대항력에 관련된 조문이 민법 622조가 있고 주택임대법법 3조가 있고 상가건물임대법법 3조가 있고 농지법에 또 대항력이라는 게 있어요. 네. 오늘 처음 들어보셨죠? 농지법은 공법에서 두 문제 나와서 조금만. 농지법 대항력 배우셨구나. 네, 그러니까 농지에도 대항력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농지 낙찰 받으면 농지 임차인이 대항력 있으면 그 3년간 그 대항력 기간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621조 대항력이라는 게 뭐냐면 임차권을 등기하면 그날 대항력이 생기죠. 네. 그런데 주택임대법법에서는 대항력은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잖아요. 네. 그러면 그날 주는 겁니까? 이길날 주는 겁니까? 이길날. 이길날 몇 시? 0시. 0시. 네. 그러면 인도하고 대항력하고 두 개가 다 그 이길 0시에 걸리는 거예요. 전입신고만 걸리는 거예요. 둘 다.
둘 다. 그러니까 인도하고 대학력 중에 늦은 날짜 그 다음날 네. 명시에 대학력 주는 거죠. 네. 상가금리자법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신청이고, 네. 예, 그걸 잘 제대로 하고 있으면. 그래서 이 대학력이 있으려면 제일 먼저 요건이 뭐예요? 대학력이라는 거, 대학력 주장하려면 반드시 정상적인 임대차가 있어야 되겠죠. 네.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이 없으면 대학력 자체가 없는 거니까. 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 전입신고라는 대학 요건을 잃어버리면 또 인도를 잃어버리면 대학력 자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혹시 이걸 이제 그럼 대학력 있어. 내가 이제 나한테 내가 나가라 해볼 테니까 박 교수님이 대학력 주장해서 못 나간다. 나가. 저는 몰라요. 못 나간다 하죠. 네. 그런데 그럼 내가 박수 치는 거예요. 그래 대학력 있어. 대학력 있지만 보증금은 못 준다 한다는 거야 내가. 지금 보증금 3억을 주장하는데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소송을 꽂고 가는 거예요. 네. 어떻게 꽂고 가느냐. 판사님 이분이 임대인한테 3억을 줬다는데 그 돈을 어떻게 줬는지 좀 소명해보라. 네. 그럼 본인이 뭐로 현금으로 줬다고 할 것 같아요. 수표로 줬다고 할 것 같아요. 통장으로 입금했다고 할 것 같아요. 통장으로. 그렇죠. 네. 근데 내가 조사해보니까 임대인하고 이분하고 조카 삼촌 관계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계약서만 짜고 네. 실제 돈 안 줬더라는 아, 거예요. 네네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걸 내가 파헤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 이분이 이제 판사님한테 나 현금으로 줬습니다. 그럼 판사님 물어봐요. 어느 당에 계시냐고. 현금으로 주는 사람들은 정치인들만 주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안 주잖아요. 사과박스에.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판사가 그러는 거예요. 대학력 있지만 반환할 보증금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푸는 거는 뭐라고 하냐면 특수경매에서 네.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조금 이제 이상 야리꾸리한 것을 이제 이렇게 파헤쳐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대학력을 논하려면 민법 621조 주택법 3조 상가법제도 3조 농지법 그다음에 요건을 주택 민법에서는 등기를 해야 되고 주택임대법에서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를 갖춰야 되고 정당한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되고 상가는 임대차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신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하고 이제 그 한산보증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럼 한산보증금이 넘어버리면 원래 이제 대학력은 2018년 5월 13일까지 2018년 5월 13일까지는 대학력이라는 게 없었어요. 한산보증금이 넘어버린 임차인은. 네. 그런 날짜 참 외우기 쉽지 않은데. 저는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그건 이제 앞으로 외워야 돼요. 네.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하려면 그 날짜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 네. 한산보증금이 넘어버린 임차인이 대학력을 주장할 수 없는 거는 네. 2018년 5월 13일 5월 14일. 이후부터 대학력 주장할 수 있는 거고 그 이전에는 제 3조에서 대학력이라는 거 인정 안 했거든 예의적으로. 그런데 이제 한산보증금을 두 당사자가 이제 만약에 7억이었는데 만약에 6억으로 낮췄다 합시다. 네. 그러면 대학력 주장할 수 있어요? 두 당사자 간에 만약 약정을 했어. 1억을 돌려줬어. 네. 예를 들어서 한산보증금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빼줬어. 네. 월세를 만약에 빼줬다든지 두 당사자 약정 많고 네. 그러면 이 사람이 대학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왜 못할까요? 그래도 1억이. 그게 왜 그냐면 네. 이 상가 같은 경우는 기준을 어디다 두냐면 네. 두 당사자 간에 그 감액하는 것에 약정의 계약서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 신청 세무서에 등록 거기다가 기준이 돼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감액하고 네. 거기다가 수정 신고를 해야 돼요. 네. 그래야 그 사람이 한산보증금이 적용되는 네. 예를 들어서 네. 대학력 있는 세입자라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이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상가는 무조건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둘이 감액하면 돼요. 그러니까 도장만 찍어놓으면 돼요. 네. 그리고 돈 늦었다는 거는 그러면 주택임대법은 확정일자는 따로 받을 필요 없잖아요. 말하자면. 그런데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금액에 대해서 이제 해당되는 것은 내가 감액했다라고 하면 나중에 뭐 3억짜리 확정일자 받고 있다 하더라도 1억 감액했다 한다면 2억만 갖고 있다 한다면 2억만 배당 요구하면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야. 항상 세무서에 신고를, 수정신고를 해야 돼요. 그걸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 떼는 것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세대분리, 세대합과 이런 이제 기가 막힌 기법들이 있거든요. 경매에서. 그러니까 공유직에서 공부할 때 배웠던 이거 다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지금 내가 말을 잘못 뽑아가지고 지금 뭐
듣는 분들이 박수도 안 치고 뭐 그러는데, 그러면 듣는 분들 오늘 들으시고,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 이거 라이브 하는 거 보니까 참 재밌게 하더라 하고 홍보도 좀 해주실 겁니까? 그렇게 잘 안 들리는데, 오케이. 제가 이제 잘 듣는 걸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특수경매라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자를 깨는 거예요. 그 아까 재밌잖아요. 판사님 이분이 돈 뭘로 줬는지 입증시켜보라고. 그러면 수표로 줬다고 수표 번호가 나올 거 아닙니까? 통장으로 싸줬다 한다면 온라인 계좌 번호가 다 나오고 입금 내역이 나오겠죠? 그 입증 못하면 돈이 오고 가는 흔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두 당사자 간에 뭐예요? 이렇게 통정해가지고, 통정 허위 표시는 뭐예요? 무효죠? 네. 상대적 무효죠? 네. 절대적 무효가 아니라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하면 이제 제대로는 안 해요. 아니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만. 그렇지. 방사회적 법률행위가 뭐예요? 몇 조예요, 민법? 3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 분야에서 이제 그 일을 하시려면 전문가라고 한다면 그런 거는 이제 자유자재로 나와야 돼요. 네. 자유자재로 그 정도 돼야 이제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수경매 분야는 돈 되는 분야죠. 그렇죠. 공부했던 걸 다 써먹을 수 있겠죠? 네. 한 달에 1년에 몇 건만 하면 돼? 한 건. 선순위 가짜 세입자 있는 거 한 건만 딱 해결해버리면 잡아내면 낙찰 받으면 그건 땡 끝난다 이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공주도 공부한 보람이 있겠죠. 그렇죠. 엄청나게 하루에 10몇 시간씩 공부하셨을 텐데 말은 안 해도 뭐 6개월 만에 3개월 만에 합격했다 하지만 쌩 거짓말이고. 저도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예. 하니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유치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이제 유치권이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법을 이제 좀 깊이 이제 공유사 시험 범위를 벗어난 이제 두 당사자 간에 이제 분쟁으로 들어왔을 때 공부를 좀 배워야 돼요. 네. 그게 이제 뭐냐면 항상 실체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우리나라 실체법은 뭐뭐 하면 뭐뭐 한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럼 뭐뭐 하면이 요건이고 뭐뭐 한다가 효과잖아요. 네. 그럼 이 효과를 발생시키려면 항상 요건을 다 갖춰야 되죠. 네. 그러면 요건 요소가 4개다. 그럼 요건 요소가 4개를 다 갖춰야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네. 그럼 그 중에 하나만 요건 요소를 갖추지 못하면 이 3개 갖고는 효과를 주장하실 수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항상 누가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요건이 4개가 필요하다면 내가 반대로 유치권을 깨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4개 중에 하나만 깨버리면 유치권 날아가버립니다. 네. 이렇게 깨는 거예요. 기법이. 그러니까 이제 공인사 시험 볼 때는 유치권이 성립하는 요건만 배웠지만 네. 이제 실무를 하다 보면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을 깨야 하는 것을 이제 배워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이제 유치권이 있으면 10억짜리 이제 공장 물건에 유치권이 3억 있으면 3억을 내가 물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7억에 이하로 낙찰받겠죠. 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또 조사해 보니까 유치권을 안 물어줘도 될 가짜 유치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는 거죠. 깨고 들어가는 거지. 네. 그러면 싸게 낙찰받을 수 있고 안 물어줘도 되니까 네. 그만큼 수익이 크겠죠. 네. 그러니까 유치권 있는 물건을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인사 공부할 때는 유치권이 뭐다 판례 몇 개 외우고 네. 시험 보는 거 찍고 막 그렇게 성립 보겠지만 요건 뭐 4개, 네. 6개 이것만 딱 외우고. 그렇지. 그 지문이 이제 그리고 나오지만 이제 지문이 대부분 판례잖아요. 네. 그 이제 판례를 실무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 판례 그럼 이 판례 공부했던 판례가 이 사실관계는 여기에 적용되겠네. 그럼 이때는 유치권 성립 안 한다고 했으니까 이 사실관계를 하기를 보니까 여기에 적용되니까 그럼 이 사람은 요건 4개 중에 하나가 결의 안 됐으니까 유치권이 깨진다 이렇게 줍니다. 이걸 그대로 이제 소송으로 가면은 소장에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답변서나 준비서면에다가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 현재 2019 타경 1414일 경매 사건의 유치권 신고자는 공사대금 10억을 유치권 신고해놨으나 그 유치권 신고자가 유치권 신고 내역을 보게 되면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공사는 결련성이 없는 채권입니다. 이 사람은 점유를 취득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점유를 상실했습니다. 그 다음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유치권 포기각서가 있습니다. 이랬으니까 이 중에 하나가 결의됐으니까 이분이 주장하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딱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내용을 그대로 이제 소장에다가 이제 쓰는 거예요. 쓰는 건데 네, 적용이 어렵네요. 적용이 어렵죠. 이제 네. 그걸 이제 해보다 보면 이제 기술이 이제 늘어나요.
그 기술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유치권을 깨는 거예요. 네. 그럼 유치권은 이제 크게 이제 민사 유치권이 있고 상사 유치권이 있거든요. 민법은 320조, 상법 공부를 안 하셨잖아요. 네, 상법은 58조예요. 네. 민사 유치권은 결련성을 강하게 요구하지만 상사 유치권은 그냥 채무자의 재산이기만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결련성을 그렇게 강하게 요구하지 않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민사유치권 320조로 가게 되면 제일 유치권이 많이 생기는 게 뭐냐면 공사유치권과 임차인 유치권이에요. 공사유치권은 도급이라는 공사대금 채권은 결련성이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 유치권은 이제 비용상환 채권이 있죠. 네. 646조. 네. 필요비, 유익비. 네. 필요비는 보존에 관한 거, 유익비는 온전한 보존, 그다음 보전에 관한 거에 들어간 비용. 필요비는 보존이니까 들어가지 않으면 멸실 훼손이 가능한 비용이고, 보존은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유익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임차인이 공사를 해서 이제 돈을 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낙찰받고 나서 현장에 가서 보면 유치권자를 딱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공사업자 아니면 유치권자. 그러겠죠? 그 공사업자가 주장하는 건 당연히 뭐예요? 공사대금 채권. 네.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것은 비용상환 청구권. 네. 딱 정해지잖아요. 답이. 그럼 이제 비용상환 청구권 한 방에 깨버리죠. 어떻게 깹니까? 혹시 배우셨어요? 유치권을 깨버리는 거. 비용상환 청구권은 임의규정이니까. 아, 약정이. 예, 원상회복이란 그렇지. 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회복이라고 안 써진 임대차 계약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법원에 임차인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가지고 권리신고 배당금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계약서 딱 낙찰자가 복사해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복사해가지고 계약서에 뭐라도 했다. 당연히 부동문자로 원상회복 적혀있겠지. 그러면 임주권 깨져버리는 거지. 그럼 반대로 이제 내가 이제 임차인이 나를 찾아왔어. 네. 교수님 그거 좀 살려주라고. 그럼 나는 또 뭐라고 주장할 것 같아요? 그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회복으로 써져 있는 것을 이 사람한테 뭐라고 고쳐주고 싶을 것 같아요? 부동문자. 부동문자 혹시 배우셨어요? 계약서에 그냥 고딕체로 써져 있는 거 인쇄되어 있는 거. 네네. 그건 당사자의 합의가 아니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계약의 내용이 아니라 이거야. 네.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또 주장하면 또 공방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원상회복이라는 것은 그냥 부동문자였다. 네. 나는 합의한 적이 없다. 네. 뭐 그렇게, 그런데 이제 판례는 이제 계약서에다 사인하게 되면 부동문자가 돼 있으면.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얻은 문제가 이제 교훈이 뭐예요? 항상 계약서 쓸 때는 그 문제다가 특약상으로 자필로 상기 부동문자도 계약 내용에 들어갑니다라고 딱 써야만이 그런 부동문자에 대한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지. 재밌죠? 네. 그 공부한 내용이 다 이게 쓱쓱 다 실무에 적용되니까 얼마나 재밌겠냐고 지금. 그렇죠. 응? 원래 공익에서 창업교육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공익에서 오늘 이번에 이 영상을 들으신 분 중에 공익에서 합격하신 분들 창업교육 이런 데서 창업교육 들으세요. 그냥 손님 뒤통수 치고 막 그런 거 배우지 말아요. 사기치는 방법. 그런 거는 안 배워도 내가 궁하면 다 하면 돼요. 그런 거를 배우는 그 공익에서 이 전문 자격증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얼마나 공부하시면서 힘들었어요. 그 힘들게 공인중개사 자격증 땄던 것을 그러니까 되돌이치고 막 이런 거나 배울 수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자격증 따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공부한 내용을 다 이게 실무에서 적용해서 써먹으면 그런 것 되돌이하고 막 이렇게 뒤통수 치고 앞뒷박 안 쳐도 얼마든지 정상적으로 법적으로 전문가답게 돈 벌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서 전문 자격증입니다. 정말 위대하고 정말 아름답고 정말 피와 땀과 눈물이 만들어낸 자격증이에요. 그 정말 위대한 자격증을 이상한 사람들한테 창업교육 받아갖고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창업교육 나한테 오세요. 내가 딱 1시간 안에 다 그분들한테 배울 수 있는 건 내가 몇 달 배울 거나 다 정리해 주니까. 나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거기서다가 배워야 될 그 세 가지 뭐 있냐고. 배워야 될 세 가지가 뭐예요? 딱 세 가지 있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서 말 못해. 네. 왜냐면 나도 밑전이 다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고 유치권이라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소송이 붙었는데 어떤 공사업자가 이제 유치권을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낙찰받은 사람이 법정에서 뭐라고 하냐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아, 공사업자님 유치권 성립되는 거 축하한다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좀 궁금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유치권이 많이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유치권이 왜 악용되냐면은 유치권은 그냥 타인의 물건에 공사만 해놓고 나면은 점유만 갖고 있으면
그 유치권이 자동으로 생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매가 나오니까 이 경매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채무자하고 유치공사업자하고 짜가지고 가짜 유치권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법원 채권자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네. 그 법원에 이제 그 낙찰자들도 애를 많이 먹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이제 그 민법을 320조에서 328조까지를 개정하려고 그랬어요. 네. 그 유치권에 관련된 조문을.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판례가 그 갭을 이제 메꿔줬는데 유치권은 성립하지만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라는 논리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재밌죠? 네. 유치권은 성립하는데 그 성립된 유치권을 가지고 낙찰자한테는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몇 가지 법리가 있냐면 신의성실 원칙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판례가 인정을 했어요. 신의성실 원칙이 위배된다는 거. 그다음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저촉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제 나머지 세 개는 담보물권의 경험과 지침에 저당권의 그 질서문란, 그 다음에 뭐 이런 몇 가지는 판례가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판례가 인정하는 게 하나는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저촉된다는 거라고, 하나는 신의성실 원칙이 위배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낙찰자한테만은 주장할 수 없다는 규칙은 있어요. 저는 시험 볼 때 그 압류 전후로 나눠서 압류 네. 전에 이제 성립된 유치권은 행사할 수 있고 압류 후에 이제 성립된 유치권은 성립되지만 네, 이제 그 들어오려는 세입자, 그러니까 임차인에게는 임차인은 대항할 수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매 기입 등기가 압류 효력이 2019년 5월 1일이었다. 그럼 유치권자가 5월 2일 날 점유를 취득해도 유치권 성립해요. 네. 그런데 압류를 하게 되면 처분금지 효력이 있거든요. 네. 그 처분금지 효력 때문에 낙찰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그럼 이제 낙찰자 입장에서는 그 현황조사 갔을 때 현황조사서에 그 유치권이 없다고 인정됐다 한다면 일단 점유가 상실된 거잖아요. 네. 그 이로 유치권을 제가 점유를 취득해도 유치권 성립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민법 320조에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점유를 취득하면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조문이 없거든요. 그걸 보고 무슨 이론이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도구마 이론이라고. 왜 도구마예요? 도구마라는 게 이제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얘기인데 네. 믿습니까? 그러면 암에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 그 자체를 무조건 믿는 걸 도구마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있는 그대로를 갖고 판단해야지 법조문이 없는 걸 갖고 유치권을 성립하지 않는다 해서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법의 취지가. 네. 그래서 그러나 압류의 처분금 효력이 저촉되긴데 유치권을 성립하지만 낙찰자한테는 주장할 수 없으니까 인도명령으로 나가라 이렇게 판례가 들어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잖아요. 네. 그럼 물건이 몇 개 있어요? 우리나라에? 아니 물건은 부동산 아니면 동산. 네, 부동산 토지 건물. 그렇지, 부동산은 토지 아니면 토지 건물이잖아요. 건물.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물건은 부동산이, 그러니까 타인의 물건이라고 했으니까 물건은 부동산에도 유치권이 있고 동산에도 유치권이 있다는 소리죠. 동산의 유치권 있습니다. 시계 수리하면 자동차. 네, 배웠어요. 수리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공시자 시험다 보니까 부동산에 포커스만 둔 거지. 네. 그 동산에 대한 판례 내면 난리 나지. 네. 근데 이제 동산에 대한 판례를 시험때 내면 이제 이게 뭐 공시자 시험이냐 이게 뭔 시험이냐 하면서 또 이제 막 일어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안 내는 거지. 네. 그러면 이제 부동산에도 건물에 있고 건물과 토지와 건물 있잖아요. 네. 그럼 건물에 대한 유치권도 있고 토지에 대한 유치권도 있다는 소리죠. 네. 토지에 대한 유치권도 있어요. 그러면은 건물이 있는 토지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러면 이제 토지 공사가 먼저일까요? 건물을 짓고 토지 공사를 할까요? 토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토지 공사를 해놓고 건물을 조성 사업을 먼저 하면 그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렇지. 그런데 이제 판례가 그거예요. 판례가 뭐냐면 토지에 대한 유치권은 있을 수가 없다. 건물을 지었다고 한다면 건물을 짓기가 토지 작업일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거는 건물에 대한 걸로 봐야 된다. 그리고 별도로 토지에 대한 유치권 주장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건물이 짓기 전에 이 사람이 이제 토목공사를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건물을 짓기로 하는 공사가 두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다 한다면 그리고 건물 짓기 전에 토목공사가 끝났다 이거예요. 그래고 돈을 못 받으니까 이 사람이 유치권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유치권도 성립돼요.
토지주권도.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 완성되기 이전에 30%만 준공 상태에서 유치권이 나왔어. 그러면 토지인은 건물에 공사하는 것을 기초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유치권 주장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은 부동산이라는 게 뭐예요? 건물이라는 게 건축법에서 지붕, 기둥 또는 벽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형태를 안 갖추고 있다면 부동산이 아니죠. 그러면 256조에서 그 건물, 짓담한 건물은 토지에 부합되면 되잖아요. 부합이 되어버리면 토지, 부동산의 물건이 부합되면 부동산 소유자 것이 되죠. 낙찰자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건물 공사에다 부동산하면 뭐라 할까? 아, 이거 건물 조금이라도 있지 않느냐? 그건 네 생각이고. 민법 256조에서 부합됐으니까 너는 뭐냐, 건물이 없으니까 건물을 유치권이라는 것은 건물에 대해서만 주장해야 되는데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유치권 주장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 나 토지 공사했냐고. 그거는 네 생각이거든. 토지에 네가 들인 공사대금은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이었던 것이지 그 토지에 부합되는 그 동상과 비슷한 그 물건에 대해 들어간 비용이지 토지 자체에 대한 비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찰자한테 그 공사를 30% 했던 사람은 토지에 대한 유치권도 주장 못하고 건물에 대한 주장도 못하고 불법 점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나가야 된다는 거지. 재밌죠? 네. 공부한 게 지금 막 머릿속에서 싹싹싹싹 돌아가니까 그러면 이제 또 이제 공법 문제를 해보자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건축허가를 냈잖아요. 공사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건축법 제11조에서 건축허가를 냈잖아요. 그럼 낙찰받은 자가 건축허가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건축허가를 있는 상태에서 낙찰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이 낙찰받은 사람이 또 건축허가를 또 낼 수 있을까? 왜 못 낼까? 있으니까. 그렇지. 그 한 번 허가가 있는 상태에 또 허가를 낼 수가 없잖아요. 두 개의 수익적 처분을 동시에 주게 되면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그러면 이 낙찰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건물 짓고 싶으면. 불법 점유를 주장한다? 아니, 기존에 있는 건축주로부터 건축 승계를 받으면 되지. 아, 네, 사면은. 그렇지. 건축 허가를 사서 건축주 명의 변경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놈이 너무 돈을 많이 달라고. 좀 죄송해요. 이 사람이 너무 많이 돈을 많이 달라고. 그러면 이제 이걸 죽여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죽이려면 죽이는데 뭐 1,000만 원 드는데 이걸 살려고 하는데 5억 달러 간다는 거. 그럼 죽여버리고 새로 짓는 게 낫지. 그럼 이걸 건축 허가를 취소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건축법 11조 제6항 7항에 나와. 그런데 그게 2017년도 이전에는 건축허가 내고 1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되고 2017년 몇 월 며칠 이후로는 건축허가 내고 2년 이내에 착공해야 되고 그게 2년 이렇게 그렇죠. 2년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런 것이 그러니까 공법 배운 게 다 나오잖아요. 저는 솔직히 적용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면서 이제 스쳐가는 지식들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요. 그런 지식들이 이제 아까 이제 MPL 있잖아요. 우리 회사가 하는 그 MPL 그런 물건을 낙찰받을 때 그런 걸 많이 질문을 해요. 그럼 나 이거 건축허가는 어떻게 되냐고. 그런데 이제 본인이 그런 걸 왜 물어보시냐고 쑥스럽게 그래 버리면 이제 그냥 그날 펜슬 그럼 나가리 돼 버리면은 수수료 몇천 날아가보죠. 그럼 본인만 이제 뭐 남의 먹어야지 방법이 없지.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죠. 없다. 다 써먹는 거예요. 그걸 다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는데 내가 낙찰자라고 입증해가지고 신청했는데 건축허가 취소를 안 해줘. 거부하잖아요. 그럼 거부하게 되면 행정처분에 대해서 못 할 수 있어요. 불복하는 게. 행정심판, 행정소송. 그죠? 행정심판도 할 수 있고 행정소송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건축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취소. 이렇게 그러니까 항고소송할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것도 배우면 이제 그건 행정사 얘기지. 행정사 공부하고 싶죠? 행정사 나중에 이제 또 공부할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유치권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정지상권은 이제 뭐예요? 법정지상권은. 법정지상권하고 대비되는 지상권이 약정지상권이 있죠. 아니, 약정지상권. 약정지상권 수상사 약정위에서 등기하는 걸 약정지상권이라고 하고. 그런데 약정이라는 말은 빼잖아요. 대신 이제 그냥 지상권 그러면 약정지상권 얘기하고 법정지상권 투상사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법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효과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게 법정지상권이잖아요. 법정지상권 종류가 혹시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일단 두 가지는 확실해요. 뭐? 관습법상 지상권이랑 분묘기지권. 많이 6개 중에 2개는 안 해. 6개나 있었나요? 민법 305조 법정지상권, 민법 362조 법정지상권, 가득히 담보에 관한 법률 6조 법정지상권, 임모에 관한 법률 10조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에서 6가지가 있어요. 많았구나. 네, 그래서 그럼 305조는 전세권하고 관계된 거잖아요. 전세권이 303조잖아요, 전문이.
그러니까 366조는 360조가 저당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에 관계된 거잖아요. 네.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은 가등기 있는 거고, 아, 인모에 관한 법률은 인모에 관한 네, 법률, 알 것 같아요. 간수법상 법정이상권 법적으로 없는 거지 판례가 있는 거는 거니까. 네. 그죠? 네. 분묘기지권은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01년도 이후에는 우리가 분묘기지권 인정 안 해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전에 이후에는 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전에 분묘를 설치했다 한다요. 분모가 성립하는 봉분하고 뭐가 있어야 돼? 밑에가 시시. 네. 그래야 요건이죠. 네. 평장은 분묘 평장 법률로 암장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 공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법정이사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이제 철거로 가잖아요. 네. 그러면 법정이사건이 성립되는 물건이 좋을까요? 성립 안 되는 물건이 좋을까요? 안 되는. 둘 다 좋아요. 아, 왜 그러냐면 법정이사건 성립 안 되면 철거 가면서 협상할 수 있죠. 대신 법정이사건이 성립되면 내가 그래 법정이사건 축하해. 지료죠. 근데 지류 성립은 안 하지 않나요? 지료 성립합니다. 분묘기지권은 지료가 없어. 네, 네, 네. 그런데 법정이사건은 법정이사건은 지료는 네, 있지. 있죠. 아무튼 뭐를 배우기는 배웠는데 안 가지고 있어서. 헷갈렸어요. 저 아는 척 제대로 해보고 싶었는데. 제대로 알아. 근데 아, 제가 이거. 제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아신다고. 그러니까 네. 분묘기지권은 무료지만 네. 법정이사건은 네, 유료잖아요. 네, 네. 그런데 소송한 때부터 이제 지료 청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소송하기 전에는 뭘 청구하면 돼요? 부당이득. 아, 맞아요.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네, 청구할 수 네, 있잖아요. 관한 청구. 그래 지료를 2년 안 내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죠. 네. 지료 안 되면 지상권이 소멸돼요.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소멸 청구. 그렇지. 소멸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소멸위에서 소멸실조로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 즉시. 네, 소멸 청구는 형성권이니까 네. 의사표시가 단독행위가 어디야 돼? 뭐 돼야 돼? 상대방에게 도달. 도달해야지. 네. 그래서 보내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실무에서. 내용증명이라고 그래. 아, 소라고 말할 뻔. 그렇죠? 그렇죠. 내용증명을 왜 보내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무조건 웬만하면 뭐든지 막 내용증명 보낸다고 그러거든요.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것은 상대에게 내 의사를 도달시켰다는 것을 확증하고 그 상대에게 내 의사표시가 도달됨으로 발생하는 효과가 발생할 때 내용증명 보내는 거지. 무조건 내용증명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544조 계약을 해지하려면 이행기체에서 계약 해지하려면 뭐 돼야 돼? 바로 해지 안 되죠. 네. 뭐 돼야 돼요? 먼저 말해야 돼요. 최고. 네, 최고예요. 최고해야 해제권이 생기잖아요. 네. 최고 안 하고 해제권 생기면 그거는 해제가 안 된 거잖아요. 그죠? 뭐 그러니까 그때 최고하기 위해서 내용증명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하고 실무하고 다 연결시켜보면 정말 재밌어요, 이게. 전 다 버릴 생각으로. 어우, 큰일 나네. 아니, 나는 집만 팔면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법정이사건 그것도 성립하면 성립한 대로, 성립하지 않으면 안 한 대로. 그 다음에 이제 학교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법정이사건은 학교하고 연결을 한번 시켜볼게요. 네. 부동산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산은 수익성은 없지만 황금성이 낮죠. 네. 주식은 수익성도 높지만 위험성이 크죠. 응? 그런데 이제 그러면 부동산이 황금성이 낮다고 했는데 법정이사건은 황금성이 낮지 않을 수 있다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내가 토지를 낙찰받으면 네. 건물 소유자가 내 땅을 살 확률이 높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황금성이 높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생각 못했죠. 네. 그래야 황금성이 뭔지 금방 이해를 하지. 네. 예, 그래서 이제 학개론도 버릴 거 하나도 없어요. 고객을 꼬시려면 학개론을 잘해야 돼요. 저는 맨날 그 앞잡아서 눈안경 뭐 그러니까 이제는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이제 경매에서 학개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이제 학개론 강의도 조금 했는데 학개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경매에서 이제 경매 물건을 낙찰받았잖아요. 근데 잘못 낙찰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민사집행법 122조에서 이의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럼 이의신청할 때 감정평가가 잘못됐다는 걸 이유로 이의신청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학교는 다 배웠잖아. 옷값법, 수입법, 거래사례 비교법. 아, 네네. 그죠? 네. 접산법 그거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걸 다 써먹는 거예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런 거 딱 보는 거예요. 그럼 버릴 것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다 써먹을 수가 있는. 그렇지. 그러니까 금년에 이 30일에 합격하신 분들이 이 유튜브를 봐야 한다니까. 이 영상을. 왜 버리냐고. 그 좋은 지식을. 그런데 아무도 이거를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 학교는 공부 뭐 하는지 아냐고. 어림없는 소리. 고객을 설명할 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딱 설명한다니 그런 거는
거미줄이는 거미 같은 소리 같은 그런 것만 뭐냐 거미가 그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론이에요. 그런 이론이. 수탄 막 이렇게 막 외웠는데. 그렇지. 거기 갖다 설명하면서 공탄 저 뒤에 가서 막 전자집방 같은 데다가 수요 공급 딱 해놓고 이 지역에든 수요가 이렇게 증가되고 있으니까 공급은 없으니까 아파트를 지려면 5년에서 6년 정도 걸리니까 이 가격이 이 사이에 올라갈 것입니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멋있다 할 거 아니에요. 거기. 오늘 너무 많이 가르쳐줬고 오늘은 초대 손님으로 2020년 합격하신 공인중개사 30일 합격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강의 같이 해보고 나니까 어떠세요? 뭔가 이렇게 좀 합격하고 나서 이제 휘발성으로 그냥 이제 뭐 스쳐가는 지식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생각하고 없었는데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책을 한번 훑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이거 분명히 써먹는다 막 이렇게 하는 좋은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탁 말씀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하고 책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쓰잘데없는 데 가서 창업 같은 거 교육받지 마세요. 공인중개사 위대한 자격증입니다. 특수경매 이런 분야에 들어오셔가지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빛나는 자격증을 만드시면 그냥 대두리 하고 막 이렇게 고객 뒤통수 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 안 배워도 그런 거는 나쁜 짓은요 안 배워도 다 배워요. 그 나쁜 짓 알게 되죠. 알게 되지. 그 나쁜 짓은 뭐든지 돈 주고 배워요. 참 답답하신 분들이 많아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 해제와 해지도 뭔지도 모르고 공인중개사가 왜 뭔가 그 인도 일자를 계약서에다가 써야 되는지 그런 법률적인 체계가 모르는 상태에서 민법의 계약법이 실체법과 절차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모르고 이런 걸 배워야지. 다 지적법 등기 지적에서 나중에 이제 토지 같은 거 MPL이나 경매 같은 거 하시면요 등기 지적법 같은 거 진짜 많이 써먹어요. 지적법 같은 거 지적이거든요 대부분 지적.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막 버릴 거 버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인내는 안 배우고 아니요 그런 거 이제 그러니까 안 나온다 해가지고 그거 안 나오니까 넘겼거든요. 등기법도 많이 배우고 그다음 등기법을 알아야 상업등기법 하거든요. 상업등기법도 좀 많아요. 등기라는 게 자체가 이제 상업등기와 같으니까 상업등기하고 부동산 등기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등기는 민법 186조에서 등기해야 법률효과, 법률행위한 인권 변동은 등기와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매매를 했어. 잔금 줬어. 소유권 이전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잔금 줬는데 안 넘어갔죠. 등기가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상업등기는 오늘 내가 본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했어. 그럼 대표이사야. 등기 안 해도. 등기를 안 해도요? 네, 어떻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신 이제 등기하는 이유는 제3자에게 공시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뿐이고 법률효과는 발생해.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하면 그때부터 대표이사야. 상업등기라는 건 내가 우리 회사가 이런 회사로 움직입니다라는 것을 공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기존에 있는 대표이사 딱 한다면 나를 믿지 말고 이제 새로운 대표이사를 믿고 법률관계 맺으라는 거고, 그런데 우리 둘이가 주주총회 하면서 얘기해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넘어갔다는 거 아는 사람이 나하고 또 계약을 맺으면 그 사람 보호를 못 받지. 선의제 3자 보호 규정에서 등기하는 것 뿐이라고. 그러니까 상법에 관계된 상업등기는 등기 안에서 법률효과가 발생해. 그런데 민법은 부동산 등기는 186조에서 187조 빼고 186조는 법률의 규정이란 법률행위와 물권 변동을 등기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하기 때문에 등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등기할 때 어려운 게 뭐 있어? 등기할 때 등록세 내고, 그죠? 그다음 등기 신청 수수료 내고, 그다음에 인지세 내고, 그죠? 그다음에 그거 몇 가지 알면 다 배우지. 그다음에 인감증명서 첨부해야 될 게 있고, 등기 필증 보내야 할 거 있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법도 다 알고 지적법도 알고 세법도 알아야 되고. 요즘에 손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뭐냐, 대출, 그 다음에 취득세, 양도소득세 많이 물어보거든요. 조정지역, 조정, 이런 걸 많이 물어보고 그러니까 공부하시면 다 버리지 말고 학교론부터 다 책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론부터 세법까지 이렇게 책을 다 묶었어요. 그래갖고 매일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한 번씩 읽었어. 그래갖고 그걸 다 외운 거야, 이제 머릿속에다. 그래갖고 손님한테 브리핑 하니까 손님이 그것도 모르고 이제, 전문가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 공직자 자격증은 빛나는 자격증은 전문 분야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변호사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해봐도 법률 전문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처럼 많이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GTX, DB라인, A라인, C라인 이런 거 많이 하는 게 전문가 아니에요. 어디에 지하철 생기고 어디에 무슨 아파트가 있고 뭐 그런 게 무슨 부동산 전문가예요. 그거는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이지, 레포트지.
예? 이미 공개된 정보. 이미 공개된 정보를 전문가라는 건 부동산 전문가라는 것은 여러분이 공사 공부할 때 배웠던 그 지식이 전문가예요. 그 지식을 실무하고 어떻게 연결하는 거. 그래서 잘 자격증 공부하신 거 잘 따신 거 잘 활용하시고 또 이 영상을 보신 분 중에 공사 시험 떨어지신 분 그 학원이 좀 나는 좀 재밌는 게 현상이 있는데 공통된 학원에 공유지에서 학원에 공통된 분모가 하나 있어요. 합격자 반만 해요. 떨어진 사람 밥은 안 하더라고. 그렇죠. 내가 밥 사드릴 테니까 오세요. 어? 내가 떨어지는 사람 밥을 내가 그 다음에 공유사 합격하는 비법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민법 내가 10문제 찍었잖아요. 32회 시험 문제 10문제 또 딱 나와요. 왜 그냥 판례가 여기 집중돼 있으니까. 맞아요. 저도 그거 별표 치면서 외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하다고.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몇 가지만 딱 정리하고 합격을 해서 이제 계산하는 문제 풀지 말고, 예, 그러면 합격하는 거예요. 몇 가지 딱 방법이 있어. 또 그렇게 딱 공부해서 합격하면은 이게 전문가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은 아무튼 말씀 좋았고, 감사합니다. 예, 많이 또 나도 도움이 된 것 같고, 또 이렇게 말씀을 또 잘하신 분하고 같이 진행하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시청하신 여러분, 또 하루하루 잘 보내시기 바라며, 내일은 이제 MPL 관련된 거, 월요일 날은 경매 기초, 화요일 날은 특수 경매, 수요일 날은 MPL, 목요일 날은 공매,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이제 매매 공법 이런 얘기를 쭉 해서 2시부터 또 2시 반부터 한 100분 정도 이렇게 진행합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실 때까지는 이렇게 1시간에서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 많이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자료 같은 거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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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